자, 일단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5월 달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20일 그리고 5월 20일 날 바닥을 찍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때 5월 9일에도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5월 21일. 그러니까 5월 21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주알투 아카데미 기준에서 금요일까지의 미국 증시 폭락을 했습니다만 유럽이나 일본은 5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오히려 강세를 쪘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유럽이나 일본은 강세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는 하방 경색을 잡고 있는 그 디커플링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4일도 마찬가지예요. 20일 날 바닥 찍고 5월 24일의 경우에도 미국 증시까지도 탄력적인 반등으로.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미국 증시는 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것이며 유럽이나 일본은 왜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느냐. 오늘은 뭐 일본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또 유럽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미국 선물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점 찍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CPI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CPI가 또다시 고점을 넘기고 시장 예상치를 넘겼죠. 근데 그 수준이 사실은 또 뭐 어마어마한 예측 범위를 넘어선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만 지속적으로 오른다. 뭐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버거워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고. 근데 미국의 흐름은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미국 달러 강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고 미국 쪽에서의 문제가 더 큰 부분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거나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의 기준도 전체적으로 선진 시장의 금리를 놓고 보셨을 때 영국이 4번이나 올렸는데 1%예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빅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1%입니다. 그럼 이번에 6월 14일, 15일 현지 시간 기준에 FOMC가 있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50bp 올릴 것을 예상하니까 1.5. 그 다음에 또 50bp를 또 올린다. 그러면 2.0. 그 다음에 또 50bp를 올린다 했을 때 2.5입니다. 그 2.5가 2018년도 12월 말에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2018년도 12월 달에 금리 2.5%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기준의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과정의 랠리였지 꺾여져 내려가던 폭락의 기준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의 금리가 바닥 금리이기 때문에 빅스텝을 밟더라도 버거운 부분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게 뭐예요? 원천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뭡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여주고 그 유동성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월급도 오르고 소비도 늘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물가가 너무 가파르지 않게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여줘서 조정을 해준다. 그 역할이 순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근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는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뿌렸죠. 선거 공약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때 금리를 사실 못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뿌려서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지금 경기에 호황세를 누릴 수 있는 업종부 내에서는 성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쪽은 금리 인상 대비해서 성장성이 둔화돼 있거나 오히려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 빈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만큼 물가를 좀 빠르게 잡아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고, 그 물가가 이제 기름을 끼얹듯이 1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리고 3월에 금리를 올려서 잡힐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가의 자연스러운 고공행진과 함께 물가가 안정화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심각한 수준이니까 지수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천적인 부분을 따지면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의 지표가 좋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은 항상 랠리의 기준이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내리던 시점 2007년 9월에서부터 리먼 터지고 나서 제로금리까지 가는 시점. 그때 시장은 뭐 폭락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그 시점. 그 시점엔 또다시 폭등 랠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이죠. 지금은 이제 엇박자의 흐름이 나오는데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은 제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또 지수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예전에 2013년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2014년도에 실질 테이퍼링을 단행했을 때 그때 이미 금리 올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3% 10년 만기 수익률이. 그럼 이때 시장은 어땠냐? 멀쩡하게 상승 랠리였죠.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 역시 10년 말기물은 3%. 이때는 어땠어요? 랠리였죠.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코로나19까지 터져서 다시 제로금리까지 낮춰졌을 때는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물은 특히.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버거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가파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그런 뭐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이 안전자산이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 달러 지수가 오르는 게 안전자산의 선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아니, 전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악재죠, 지금. 미국발 악재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죠. 미국발 악재라면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지금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가 엔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인 거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난 강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니죠. 이때는 달러도 약세,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세. 저럴 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가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유가 부분도 지금의 유가가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표가 개선되면서 수요에 의한 지표가 개선된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좋다. 그 수요에 의한 강세.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추가 강세가 요만큼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고점을 넘기는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위에 놓여져 있으니 또 경기 지표가 1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1월 말 이후 그리고 3월 금리 인상 이후 그 이후에 지표는 당연히 최소 2, 3개월 이상 둔화된다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거예요. 그럼 둔화됐을 때 여기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강세를 띠다 보니 물가를 못 잡는구나.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문제가 발생된 그런 상황까지는 일단 아니고요. 결국은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에이 그래 일단은 유가라도 잡자 물가라도 잡아야겠다 사우디 방문 일정을 발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 그것에 대한 또 화답으로 오펙 플러스에서는 증산을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한 그 노력 결실물이 나온다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화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지표가 긍정적이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미국 쪽에 예정돼 있던 신용등급 강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아시다시피 리먼 브러스.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가 700bp, 7%의 이자를 줘야만 발행이 성공될 정도로.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조금씩 불안정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48bp까지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뭐 이 당시에 문제를 불거뜨렸을 때 기준을 잡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지금 100bp 미만이니까 1%의 이자도 안 줘요. 0.5% 미만의 이자를 가지고 5년 만기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표의 기준에서는 뭐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 뭐 CPI라든가 또 이번 주에 PPI가 나옵니다만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만 너무 그걸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FOMC 회의에 이 일정 범위까지 또 여기까지도 금리를 50bp씩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 다 올렸을 때 얼마? 1.5%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니까 얼마? 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2018년 12월 달에 형성돼 있던 금리 수준이다.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강세를 떴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공포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다. 근데 그건 빠르게 개선되고 빠르게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 증시의 흐름은 미국 증시의 흐름은 조금 더 많이 밀렸을까?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 조정의 이 기준은 뭐냐면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2015년도 12월.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야. 9년 6개월 만에.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불안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렇게 해서 조정이 나온 게 15%였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밀려서 20.93. 지금 이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밀려 내려온 이유. 아니 여기서부터 100% 이상 주가가 더 올라왔어요. 시장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전에 금리 인상 이후에 2달 동안의 조정. 그게 3월 이후에 2달 동안의 조정. 언제? 5월까지의 조정. 그 바닥 인식은 잡힐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등락 범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장되던 시점 4%, 5% 수준까지. 근데 그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갔어요. 희한하게. 악재의 무게감은 더 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요. 미국은 3월 저점을 이탈했어요. 미국은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8위에 있던 엔비디아가 11위로 밀려버렸어요. 8위에 있던 엔비디아가 11위로 밀렸는데 어쨌건 이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조정이 확대돼 버렸다. 그거는 금리를 인상해서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범위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특히 나스닥의 조정이 넷플릭스, 또 테슬라, 아마존, 월마트, 스냅, 엔비디아까지 거치는 과정 속에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 바닥을 찍었고 그러고 나서 11%의 반등을 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근데 저점을 안 깼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저점을 안 깼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일단은 모든 걸 다 그냥 버리고 사우디로 가서 그러면 한번 물가를 잡아보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지금 행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와 아시아, 유럽 또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증시의 지금 변동 폭이 확대돼 있을 뿐이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돼 있지는 않아요. 다우지수가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가 1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사실상 요만큼입니다. 지금 1월 이후에 2, 3, 4, 5, 6 어마어마한 악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실질 저점은 요 정도 더 내려온 거예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됩니다. 요 정도 더 내려오고 요 정도. 그리고 5월 저점을 안 깼어요. 기업 실적 그 저점을. 물론 나스닥은 원체 올라온 게 많아서 많이 미끄러졌지만요.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3월 저점을 안 깨요. 요 위에 있습니다. 요렇게. 일본은요. 일본 대단하죠. 1월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까지 올려다 놓고 요 고점 대비로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려놓고 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증권의 월봉 차트인데 굉장히 버거운 위치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돌릴 때 여기까지 못 오르고 지금 다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점은 이탈됐지만 1월에 이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가고 있다. 1월에 이 저점을 지금의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한데 1월의 저점은 안 깨고 내려가고. 요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공포감이 앞서고 시장이 다 밀리고 무슨 800개 종목이 코스피에서 밀리고 880개 오른 종목이 두 군데 합쳐서 양시장 합쳐서 120개 종목이 안 돼요. 그게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채널 돌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함부로 아이고 뭐 5만 전자 되나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 하이닉스가 거봐 10만 원 깨졌잖아. LG전자 10만 원 깨졌잖아. 그런 얘기.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듣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 따로 종목 따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미끄러지니까 지수가 밀린 겁니다. 하이닉스가 미끄러지니까 지수가 밀려요. 지수가 많이 밀리니까 2,400개 종목에서 120개도 안 되는 종목만 살짝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조종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1,000원당 삼성전자 1,000원당 얼마요? 시장 지수는 8포인트 밀립니다. 하이닉스 1,000원당 시장 지수는 1포인트가 등락이 나와요. 근데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주가가 빠진다 해버리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종목에 그러면 지수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다 파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습니다. 다 파세요. 그리고 현금 비중 가지고 가시면서 그냥 관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이고 삼성전자 5만 전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종목은 다른 걸 사라 그래요? 그건 아닌 거죠. 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죠. 그중에 누가 더 빠질 거며 덜 빠질 거며 오를 때 누가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실적주입니다. 일단 어찌됐건 테슬라의 주식 분할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 일단은 두 종목 상당히 강하게 방어가 된 거예요. 그죠? 아쉬운 거는 LG화학도 좀 방어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 거기다가 화물연대 파업 이 기준의 자동차주가 또 추풍낙엽으로 LG화학도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동그라미 쳐드리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느냐? 222조 작년 10월 예측치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예측치가 222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기준에 255조예요. 왜 그래요? 경기가 안 좋다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인플레이션과는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갔어. 그럼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죠. 라면값 올라갔어. 라면 파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도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률이 제한적일 뿐이고 원재료 비용이 똑같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순이익이 제한적일 뿐이겠죠. 거기에 그마저도 이렇게 올라가는 영업이익 상승 폭에 연동되는 기업이 말씀드린 IT, 자동차, LG화학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는 업종군은 그냥 횡보 내지는 하락의 기준. 그럼 누굴 사야 돼요? 누굴 사야 돼요? 누굴 사야 되기는 지금 시가총액 97조에 1조 영업이익 내는 애를 살 거예요. 72조에 16조 영업이익 내는 애를 살 거예요. 당연히 하이닉스죠. 6천억 1조 이런 종목을 살 거예요? 아니면 3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LG화학 거기에 플러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4%를 갖고 있는 LG화학을 사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 종목군들이 무슨 철강, 조선,
통신 이쪽 또 금융지주사 그런 쪽의 실적 부분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새로운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적인 전기차 이런 부분에 성장성이 부각된 실적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군들이 주력주로서의 흐름을 가져간다. 그 포트를 채워놓고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그 포트를 채워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이슈 범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시장이 닥해졌는데 저 종목 갖고 대박 났습니다. 그러면 윤정은 나쁜 사람인 거지.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 오른 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이. 그런데 거기서 와 오늘 상한가 대박 나셨죠. 그럼 그게 나쁜 사람이지.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249개사로 줄어들었어요. 1조 미만이. 그래도 25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250개 종목에서의 흐름을 잘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있던 누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있어요? 쭉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프리미엄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여기 지금 없지만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쪽에 보합. 상대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손바뀜이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소형주의 기준은 사료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거래대금이 그나마 수반돼 있는 쪽의 종목군들을 그나마도 들여다볼 수 있다. 자 보시면요. 6월 7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 기준에 한국항공우주가 10% 움직였죠. 오늘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3% 등락이 나왔어요. OCI 하나솔루션 막판에 눌리긴 했지만은 시장 대비 방어력. 그러다 보니까 노토스의 6연속 상한가라든가 KG ETS의 지난주 내내 4거래일 동안에 폭발적인 시세 흐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기준이 오늘 10만 원이 이탈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도 15만 원이 재차 이탈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의 강세의 흐름을 이런 LG화학에서의 강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노토스든 청담글로벌이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같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같이. 6월 8일에도 설정을 해드리고 또 주말 방송에서 주알트 스페셜에서 월요일장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한국항공우주 전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기아, LG화학 그 종목군들에서의 흐름이 뒷받침돼야 돼요. 에코프로 BM 장중 고점의 기준이 한국항공우주 장중 고점의 기준입니다.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감당이 안 돼 사실은. 다만 여러분들이 교육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를 왜 못 잡아가시겠어요?